국민의힘의 참패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한심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야당의 한 방이 없었던 거는 탓이다라고 말씀드린다. 예? 차라리 이은재 전 의원이 그리울 정도다.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주상복합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아파트는 조상복합이다 이래가지고 후보청이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중에 아주 큰 거짓말을 했어요. 빨간 거짓말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죠? 국가가 관리하는 거를 모르시나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은 막전 막후의 두 형님 모셨습니다. 먼저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젊은 피 두 분이 나오셨는데 아주 뭐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유튜브 하는 과정에서 오늘 날카로운 입담 기대도 좋습니까? 조회수는 썸네일이 결정하는 겁니다. 썸네일을 잘 만들면 뜹니다. 썸네일이 중요하다. 혹시 그 나오는 두 분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하고 오창석 평론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긴장 안 하고 동생들 잘 되면 좋죠. 네. 그래서 동생들 조회수 20만, 30만 갔으면 좋겠다. 네. 우리 뭐 5만, 2만 나와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께서도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게 네. 요즘 저한테 인사하면서 그 젊은 피 패널 두 분 나왔을 때는 제가 좀 가운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왜요? 그러게요. 왜 그랬어요? 그림이 좀 맞다. 이 젊은 피가 가운데 몰려 있는 게 좀 낫다. 이런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은 장원 씨랑 저랑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아요. 두세 살밖에 두 살, 세 살 차이 차이 나는데 누구는 젊고 누구는 늙은 피가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앞자리가 달라요? 같아요, 그것도. 앞자리도 같아요? 40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분께서는 뭐 이런 걱정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막전 막후의 든든한 팩트 체커 김민주 OBS 보도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은 거센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발언에 대해 유감이라고 사과한 당일 반려견에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입니다. 전두환 얘기를 좀 했어요. 전두환 정치 잘했던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얘기가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얘기인가요? 좋아하지 않죠. 상식적인 판단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네. 이런 발언에 조금이라도 전 동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몰상식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오늘 왜 이렇게 공격적이었는데? 어제 뭔 일 있어요? 도와드린 거잖아요, 방금 지금. 근데 왜 인상 쓰면서 도와줘? 이렇게. 그래 티가 안 나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모든 대통령의 공관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을 따질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분입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원래 생각이 그러니까. 원래. 야, 근데 좀 캠프라든지 이렇게 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5.18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군사 쿠데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가깝게해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재부 장관에게 통 크게 내주시고 국회도 내줄 거 내주시고 운영해 오셔서 행복을 구가했던 80년대 내가 그 사시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민생적으로는 행복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 반추하는 거죠.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호남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던 모든 행동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왜냐면은요, 호남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쟤네들은 역시 안 돼. 아하. 맨날 사과했다가 또 한번 우리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쟤네들 안 돼. 이런 평가를 갖게 되면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의 자료가 있지 경기도에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아수라의 제와 그분은 누구인가? 제가 만약에 진짜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박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습니다.
뒷북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국감 총평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 출석한 월수 두 번의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의 참패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예. 여당 생활 10년 끝난 게 2017년이거든요. 네.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보좌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국정감사도 모르고, 청문회도 모르고, 예, 한심합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네. 시작하던 첫날 모든 중앙 일간지 일면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 네. 단 한 신문에도 단 하나의 아이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보통 국정감사 첫날 일면에 누가 올라오느냐로 의원들끼리 굉장히 각축을 벌이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사들도 잘 아시겠지만 되게 준비를 해서 어떤 기사라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내용도 대장동 이슈를 조금이라도 요만큼 칸이라도 비워서 넣을 만큼 되는 게 없었다. 이건 야당이 발굴해야 되는 이슈인데 없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 뭐 첫날 첫 주자가 김도읍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정할 때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뭔가 묵직한 거 들고 있는 분이 맨 첫 주자로 나가서 빵 때리고 시작한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질문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실제로 세금을 내는 한 유권자로서 격분했던 가장 큰 지점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를 나누질 않았다. 네. 나누질 않고 똑같은 질의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는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유권자들이 1시간만 국정감사를 보면 네.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길을 열어줬다. 아하. 이 점에서는 참 한심한 운영이었다라고 봐야죠. 저는 일단은 국민의힘이 좀 참패했다라는 김성애 대변인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예. 이기고도 진 것이다. 라고 이기고도 말씀을 진 드려요. 것이다. 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결국엔 프레임 전쟁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는 진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부 사안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계속 숫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허가해주고 최종적으로 승인해주고 사인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러면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준 것도 이재명 책임이다. 라는 이 프레임만 남을 겁니다. 결국엔. 네. 그래서 프레임 전쟁에서 이재명 후보가 졌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또 하나는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 다른 얘기들을 이재명 후보가 했어요. 네.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이것은 특검으로 밝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재명 게이트예요. 라는 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네. 국민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는요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곽상도원 아들이 50억 받았잖아요.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나 기자회견 때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저 뭔 소리야. 저 잘못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제 국감에 나왔던 이 의원들의 성적표도 또 따로 매기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잘한 의원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없고. 못한 사람만 생각나요. 예. 그럼 제일 못한 사람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누구죠? 하나, 둘, 셋. 김용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던 거 기준으로 유일하게 질문지 안 보고 3분 이상 버틴 사람은 김은혜 의원 한 사람. 김은혜 의원. 예,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잘한 사람을 꼽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이게 시청률이 30%짜리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가 잘못한 점을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사 진행 발언까지도 보좌관이 써준 걸 읽고 있는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실제로 보좌관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거의 눈에 딱 보이죠. 보이죠. 예, 보이죠.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 정도는 자기 입으로 손으로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진행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지 마세요라고 의사 따지는 진행 거잖아요. 발언입니다라고 그렇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유달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뭐 지사님께서도 큰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근데 그걸 할 때도 이걸 읽고 있더라고요. 의사 진행 발언을 읽고 있는 데다가 유일하게 김은혜 의원이 그 패턴에 벗어나서 최소한 고개를 들고 질문을 했다. 고개를 들고 예. 질문했다. 한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 중에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워할 일이다라고. 어쨌든 간에 이번 국감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였다는 국감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는 어쨌든 평가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전 막후입니다. 김민주 기자께 여야 내부의 어떤 평가를 한번 네.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민주당 경우는 잘했다. 예. 뭐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여당의 대선 후보라고 해서 30분도 아니고 막 6시간, 7시간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런 자리를 얻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적어도 방송 보신 분들, 또 적어도 모바일 방송 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거 진짜 맞아 했던 부분들 좀 해소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말씀하셨지만 협업이 잘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첫날 질의 순서상에 뭐 이해식 의원이 팩트 체크로 시작을 했고요. 아하. 백혜련 의원이 그럼 이번 사태로 누가 이익을 받냐 이걸 짚었고 민영배 의원이 화천대유가 부도덕했다 짚고 회계사 출신 이제 박찬대 의원이 좀 의원. 구체적으로 성남시의 사업 파트너가 그러니까 화천대유였냐 아니다 금융기관 컨소시엄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줬고요. 순서대로 잘 들어갔다는 거네요. 예. 협업이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수정 보완할 점은 이제 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웃는 거 말씀하는 예, 거죠. 아마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에 웃을 수는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웃으셨고 또 아마 캠프에서 이제 여유로운 거, 안정감 이런 거를 많이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국토위 감사 때는 좀 보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만약에 너무 시간이 이재명 지사한테 주어지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랬던 거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신 측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다. 너무 많은 부분을 해명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국민의힘 경우는 이제 뭐 원희룡 전 지사나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미 뭐 판정승 당했다. 뭐 엉망이다, 판정패했다. 뭐 좌절했다는 얘기도 인정을 있고요. 했는데 실제 내부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 한 보좌진은 아니 왜 질문을 안 하고 신문에 나온 거 읽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뭐 있는데 그렇게 불만도 있었고요. 어째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들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해왔다. 한 당직자는 차라리 이은재 전 의원이 그리울 정도다.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라도 소리라도 좀 지를 걸. 쳤을 거다. 아니 저걸 왜 질문을 안 하고 자기 거 읽기만 하냐. 또 이제 뭐 차라리 홍준표 의원을 이번에 이제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선 후보가 나와서 조금 헤드가 많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홍준표 의원을 국방에서 빼서 뭐 행안이나 국토위에 좀 내서 붙게 했으면은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은 경기도로부터 원하는 자료가 안 와서 새로운 의혹 제기를 못한 거다. 이런 거를 하나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탕 3탕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전략이기도 했는데 평소 이제 약간 이 지사가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럭 유발 팀이 있었습니다. 팀은 제가 지은 거고 근데 그 버럭 유발 팀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버럭하거나 울그락불그락이 없었습니다. 이거. 실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뭐 소리 호통을 치거나 그게 아니고 흥분하거나 뭐 좀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실패했고 예를 들면 뭐 아수라 영화를 튄다던가 뭐 이게 초반에 이제 재탕 3탕 할 때 좀 민주당 보좌진이 너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잘 피해갔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6시쯤 오후에 그때는 사실은 주목도가 낮은 시간인데 이제 한 의원이 김부선 씨 목소리를 틀었어요. 근데 사실은 대장동 의혹 하다 갑자기 정말 얘기도 없는 걸 틀었는데 저거 트는 순간 정말 한 방이 없긴 한가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돈다발 사진이 나오면서 자책골까지 나와줬다. 이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과 이익 환수 건의가 묵살당했다며 이 지사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초과이익 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 리는 없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인지 아니면 국감에서 뭐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정치적인 공방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아니 나는 실무자의 건의를 안 받아들인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원래 있었는데 당신이 지시에 의해서 삭제한 거야 라고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것은 검찰이 경찰이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무능력했다. 행정가로서 무능력한 거다. 최소한 무능력한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초과 이익이 될 거야. 유능한 행정가라면 이럴 수도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국민에게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을 좀 보게 해주자라고 촘촘하게 그물망을 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나는 유능한 행정가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반격의 카드로 이용될 수가 있다. 일단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미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정해진 다음에 우선 대상 협상으로 이 협상을 할 때 얘기고 원래 공고 자체가 나중에 이익을 나누는 게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초과 이익 환수를 왜 안 넣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초과 이익 환수를 안 넣으면 그러면 손실보상 조항이 반드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익이 더 나오면 나눠주세요라고 말하려면 손해가 나면 시행사랑 입장에서는 그럼 손해가 나면 손해도 반반씩 나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뭐 이재명 지사 몇 번 얘기했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기도 한데 요 직전에 위례 신도시 사업을 해보니 자 시장님 1,000억 원 남으니까 500억씩 나눠서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거 믿고 시작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300억 떨랑 들고 와서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막상 그렇게 안 남는데요 하고 150억씩 갈라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2012년을 고점으로 찍고 집값이 쭉 하락해서 2014년에 바닥을 치고 2% 정도 상승 곡선을 그릴까 말까 한 2015년 시점에서 평당 100만 원이 올라가면 1,8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고 5천억 갖다 놔 여기다. 일단 5천억 갖다 놔라. 나머지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던 것이 애시당초부터 이재명 시장의 설계였기 때문에 그 설계를 지금 시점에서 뭐 비판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하는 얘기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는 성남시 의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니 여기서 공공이 직접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챙긴 것이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할도를 한 거다. 좋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재명 지사, 시장이 국민의힘 쪽 계열,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다수결이니까요. 그때 다수결이어서 그랬다? 새누리당이 좀 그래서 많았지 못했다? 훨씬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추진할 거예요라고 해야죠. 그게 이재명이 합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봤자 그때는 성남시장밖에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성남시장이 유능했다면 성남시의회가 결제를 안 해주면 돈을 10원도 쓸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설득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그래야 유능한 행정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난 안 해 못해 이게 맞아요? 설득을 이재명이 입으로 하니까 새누리당 쪽에 그쪽에 민간 건설업자들은 돈을 들고 찾아가서 골프 치고 술 접대하고 돈 주면서 설득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설득을 어떻게 넘어서요? 아니 그런 미래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새누리당이 부패인데 왜 내 부패를 먹지 못했냐? 이거는 이재명의 무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지나치죠. 아니 그러면 미래 알겠습니다. 뭐 거의 그 얘기까지 하면 더 멀어질 것 같고요. 사이가 멀어져요. 자,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그분 부분이에요. 그분 부분. 아수라의 제와 그분은 누구인가?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그분이 누군지 결국 천화동인의 소유주가 누군지 실제 소유주가 누구?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 지사냐, 몸통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 아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남욱 변호사도 그분이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 이재명 지사 CR도 안 먹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그분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인 영역과 정치적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그분이 누군가냐라는 걸 밝힐 수 있는 거는 사법적인 영역 같아요. 검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계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충분히 증거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계속 그분은
이재명 지사 아니야? 여기서 솔직히 뭐 이재명 지사한테 그분이라고 그러지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그분이라는 극존칭을 쓰겠어?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야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은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를 보면 제대로 밝히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대선 끝날 때까지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관계를 보면 나오는데요. 역관계가 간단합니다. 처음에 이강길 C7 할 때 남욱 정영학이 영입이 돼서 시작하다가 이강길이 돈 마련 못해서 떨어져 나가죠. 남욱 정영학이 운영하다가 만만치 않아서 이걸 보강해야 되겠다고 김만배를 보강을 했습니다. 네. 셋이 같이 가다 남욱이 구속당하죠. 그러면서 주도권이 김만배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2015년 무렵이에요. 2015년 무렵에 주도권은 김만배에게 있었기 때문에 배당받은 것보다 6천억, 1천억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힘관계에서 김만배가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면서 넌 구속당했으니까 빠져있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초기 자본을 마련하고 하나금융을 설득하는 과정. 네. 이 과정에서 확실한 주춧돌이 되어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분으로 결국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것이다.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뒷북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수사의 키맨이라고 불리던 남욱 변호사가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욱 변호사도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 뭐 CR도 안 먹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남욱 변호사의 이러한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하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네. 그러다가 행적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 언제까지 귀국할게요라고 얘기하다가 귀국을 일주일 정도 더 앞당겼어요. 네. 그러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 검찰에. 근데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구속영장도 때리지 못하고 네. 석방을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좀 그냥 추측이에요, 그냥. 추측이겠죠. 네, 예. 추측이죠. 그냥 뭔가 입이 맞춰져서 상황에 대한 스케치가 다 그려져서 귀국해서 이런 식으로 네가 얘기하고 검찰에서는 또 이렇게 해주고 김만배 씨도 그분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분에 대한 논란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짜고 지금 들어왔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남욱 씨의 주장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2015년 당시에는 내가 구속 상태라 끼어들지 못했고 그냥 뭐 배당도 얼마 못 받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 입장으로 해서 유동규가 풀려나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일주일 먼저 땡겨서 들어왔고 네. 해당 진술을 하고 풀려난 것이 아닌가. 무슨 진술인지 모르겠지만 유동규와 관련돼서는 불리한 진술이었을 거라 생각을 것이다. 하고요. 예.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징역을 5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살고 나와서 자기 앞에 주머니에 돈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선 같은 편이라는 건 없다. 네. 이재명 후보도 시장 시절부터 정치적인 꿈이 컸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함부로 뭐 조폭을 이용을 하고 이런 업자들한테 돈을 받았다? 그렇게는 또 생각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이 진행된 것을 보면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관전의 포인트인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의 지금 특검이다. 대선 후보를 그래서 어떻게 특검이다. 조사를 합니까? 특검을 가야 한다. 상설 특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국회의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바로 결정을 하면 바로 특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특검 가려면 특검에서 제일 먼저 제목 정하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제목 특검법. 예. 예. 제목은 무엇이냐면 수사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 그 당시 주임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사건을 민주당이 안 놓고 특검법 합의해 주겠습니까? 2011년도 있었던 사건이죠. 국민의힘이 특검 얘기를 하는 것은 제발 이 사건이 대선 때까지 모든 진실이 드러나서 안 되라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 국감에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2011년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당시 주임 검사가 지금 윤석열 후보
자산 10조 원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로비 자금으로 20억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데 합의하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의 관계는 중수부 때부터 같이 근무를 했고 특검에 같이 근무를 했던 관계로 거의 둘은 형제와 같은 사이, 일심동체의 관계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저축은행 부실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대출 사건을 다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 업자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주인 검사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 됐겠죠. 흠집을 낼 만한 거를 막 찾아내고 그래서 이게 거대한 그 공작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뭘 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은 것이 그 중수부 사건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이고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중수 이과장을 했던 윤석열 검사고요. 50억 클럽 관련된 사람들하고 뭐가 맞아 떨어지면서 또 그 당시에 수사할 때 대장동한테 1,000억 이상의 부정 대출이 갔는데 그 수사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끼워 맞춰서 바람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의혹이 네. 있으면은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김호수 검찰총장이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당시 2011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 이거 조사는 불법으로 대출한 비리에 대해서 조사한 거잖아요. 네. 부산저축은행은 당시 수백 건, 수천 건의 대출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건을 다 살펴봐요. 당시에 그러면은 남욱 정영학 변호사에게 1,155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줘서 그분들이 대장동 땅을 샀는데, 야, 그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왜? 2021년도에 언론에 그렇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야.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10년 전에 이걸 그러면 살펴봅니까? 타임머신? 네.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봤을 거예요. 부실 대출의 규모가 6조이고 6조 중에서 1,100억이면 작지 않은 액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1,100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산저축은행 이 회장의 친인척이 거간꾼 노릇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10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고요. 본인도 뒤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던 김만배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에게 변호사 소개시켜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그럼 법조팀장이라면 이 법조계 돌아가는 사정을 가장 빤하게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박영수 검사를 소개시켜줬을까요? 아하. 중수부랑 연결돼서 이 형님이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에 중수부 라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건만 빠졌나? 이 건이 빠진 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요 전에 있었던 440억짜리 부실 대출의 경우는 원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가 구속돼서 실형을 살았고요. 예. 그리고 요 방금 말씀드린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이 친인척인 조모 씨가 이때는 박영수 변호사를 고용해서 쓱 지나갔는데 2014년에 동일한 건으로 기소가 돼서 결국 2015년 무려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같은 건으로, 다른 건도 아니고 이랬다라고 하면 내가 건수가 많아서 이 건은 놓쳤어요 하고 하는데 딱 놓친 건이 딱 정확하게 중수부장 출신의 변호사가 딱 지키고 있는 것만 딱 모른 척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 특수부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들 뒷구멍에서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당시 윤석열 현재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이 돼 있다면 당연히 살펴보고 잘못이 있다면 벌 받아야죠. 제대로 수사해야 되니까 특검 갑시다. 특검으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 쪽에서
남욱 변호사한테는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 기자님. 2009년부터 어쨌든 대장동 네. 개발 사업에 쭉 참여를 했으니까 처음과 끝을 풀어줄 열쇠 계속 그런 얘기는 나왔고요. 네. 실제 개발 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서 로비가 있었는지, 그래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거는 뇌물, 공여 약속 그리고 배임 혐의 등입니다. 네.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 대주주 이렇게 공모를 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는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사업 주도한 이 유동규 씨에게 네.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의심을 하고 뇌물 있습니다. 공여 약속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에 이제 유동규 씨가 그 정민용 변호사와 네. 세운 유원홀딩스 여기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이게 약속된 것 아니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세 가지 정도 혐의네요. 네. 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국감은 끝났지만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그분들의 마음, 민주당의 원팀 부분, 균열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민주당 원팀이 가능할지 우리 김민주 기자, 민주당에 출입하는 김민주 기자, 네. 수습책이 있을까요? 이번에 국감에서 이걸 좀 끌어다드리긴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네. 국감에서 유독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오영환 의원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방어를 안 했어요. 근로감독관 얘기 지적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네. 오영훈 의원 네. 그때 한번 이의 제기도 했죠. 네.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비판에 좀 집중했어요. 네. 그게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마음에 아직, 걸린다. 예, 네. 일부러 또 왜냐하면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대장동 방어를 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동참 안 하신 게 조금 눈에 보이게 했고 그렇게 비중이 있어 보이진 않으나 또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국감 끝난 뒤에 후보가 이제 다니면서 하셔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벼르고 버렸던 국정감사 이제 끝이 났습니다. 국정감사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또 국민의힘 역시 경선이 막바지 또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또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